안녕하십니까. 오늘 뭔 날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내용이 지금 자금 조달 방법부터죠. 282쪽입니다. 자, 앞에 지나간 이제 금융론 부분을 좀 복습을 하고요. 아파트니까 뭐 복습할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금융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 세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앞에 나와 있고요. 자금 저당 상환 방법이죠. 참 다들 원서 접수하셨나요? 다 하셨습니까? 가까운 곳에? 이 재작년엔가는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장소를 너무 딱 맞게 인원에 딱 맞게 이렇게 섭외를 한 거예요. 인원에 딱 맞게 섭외를 해서 이제 그 생각은 요 지역 사람들한테 딱 맞게 이렇게 장소를 섭외하고 요 지역 사람들한테 딱 맞게 이렇게 장소를 섭외한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딴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볼 때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딴 지역이 자리가 모자라게 되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풍선처럼 이렇게 옮겨가고 이래서 서울 사람이 대구까지 가서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서울 사람이 대구까지 가서. 그러니까 자기 주변 지역은 없으니까 어중간하게 멀리 가면은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와야 되니까 아예 그냥 친척 집에 동생 집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룻밤 자고 그냥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접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서울 가서 시험을 늘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집은 여기라도 이렇게 이제 그날 당일날 해설도 올려야 되고 답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촬영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다 하셨으면은 뭐 다행이고요. 안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제 선배는 회계사 공부를 했었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근데 뭐 과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과외도 하고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원서 접수하려고 봤더니만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1년을 공부했는데 1년을 공부했는데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서 시험도 못 쳐보고 포기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아무튼 저당 상환 방법하고 저당 유동화. 저당 상환 방법에서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여기 있죠. 그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요거 비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자, 일단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뭐예요? 요거죠. 이렇게 가는 거는 원리금 균등. 자, 여기 원리금 지불액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원금 균등.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체증식이죠. 자, 이게 첫 회 이자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첫 회 이자는 다 똑같은데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다른 거죠. 근데 첫 회 이자는 이렇게 다 똑같다고 치면 한 요 정도쯤 될 거예요. 근데 첫 회 이자는 이런데 원리금 균등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갖다 주는 거고요. 원금 균등은 많이 더 갖다 주는 거죠.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첫 회에 원리금 균등은 요만큼 빚을 갚는 거고 원금 균등은 빚을 더 많이 갚는 거죠. 근데 체증식 상환은 이자도 안 되니까 빚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둘째부터는 이제 이자가 달라지는 거죠. 둘째부터는 이자가 달라져서 이자가 이제 제일 적은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원금 균등이 되겠죠. 제일 많이 갚았으니까 제일 적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많이 갚는 만큼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납입기간 전체로 봤을 때 원리금 총합이 제일 적은 방식이 바로 이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처음서부터 허리 휘게 갚았잖아요.
허리 휘게 갚았으니까 은행에 이자를 제일 적게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은행에 이자 덜 갖다 주려면 어떻게 원금균등으로 처음에 부담스럽게 하면 되죠. 다만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원리금 균등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 이자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잔금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한 번이라도 납입을 했을 때 중도 상환하게 된다면 누가 잔금이 적게 남아서 원금 균등이 잔금이 적게 남아서 상환액이 제일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 제일 중요한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만 따로 놓고 봐서 이렇게 이자는 점점 이렇게 줄고요. 여기서부터 이자 이렇게 줄겠죠. 원금 상환은 이렇게 늘고요. 그래서 초기에 원금 갚는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약 3분의 2는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는다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만 따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일정한 거는 원금 상환분이고요. 여기는 이자죠. 그 다음에 주의를 할 것은 이렇게 일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원리금 균등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가 이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자 원리금 지불액이 줍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이렇게 내려가고 원리금 지불액이 이렇게 일정한 건데 여기는 이자예요. 이자면 어떻게? 만기 일시상환이라고요.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이것도 같이 했는데 이자가 계속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빚 갚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계속 그냥 처음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자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이게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다르게 약간 비틀어도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 하면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은 이렇게 대출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이 예대 마진이 주니까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기 상환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나타난 방식이 자, 이런 변동금리 방식이고요. 변동금리에서는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가 있죠.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고요. 다만 이것도 단점이 있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뭐 금리 상승의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일단은 차입자가 유리합니다. 금리 상한보다 더 올라갈 위험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리 상한을 설정했을 때 얘기고요. 다음에 금리 조정 주기가 길수록은 고정금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금리 조정 주기가 길수록은 고정금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을 덜 떠넘기게 돼요.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 하면은 요 도표를 생각해야 되죠. 이걸 이제 연상을 해야 돼. 저당 유동화와 관련되는 게 나오면 이거 생각하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기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하면은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1차 저당 시장, 여기가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여기서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자금이 이제 대출이 되는 거죠. 대출이 되면 채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형성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은 2차 시장이죠. 채권이 유동화된다는 것은 이쪽 반대쪽으로 자금이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 1차 시장. 그 다음에 자금이 대출이 된다는 얘기는 채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만들어진 채권이 유동화된다 이렇게. 근데 유동화될 때 여기 증권을 발행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만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 유동화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현금화 또는 뭐 증권화 이걸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는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해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느냐, 유동화가 이루어진 후에 공급된 자금이 대출이 되느냐, 1차 시장, 2차 시장. 2차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얘네들이고요. 얘는 2차 시장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1차, 2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여기는 1차 시장이죠. 얘네들은 1차 시장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다음에 효과에서는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됐죠. 얘네들의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으니까 대출을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차입자들의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개발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2차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적 효과로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거나 또는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죠. 너무 과열되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할 때 저당 채권을 매입하거나 더 안 사주거나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행하는 이 증권은 이제 MBS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이에요. 이거는 지분증권, 부채증권, MBS. 지분증권하고 부채증권의 차이가 뭐예요? 지분증권은 뭘 받는 거고요? 배당 받는 거. 부채증권은 이자 받는 거죠. 이거 실적에 따라 배당 받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죠. 그러면 무슨 증권이에요? 1분도 안 돼서 견해가 바뀌었어요. 지분증권 했다가 부채증권. 이거는 중요해요. 배당을 받는 것이 지분증권이고요. 이거는 정해진 이자 받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자 받아요? 여기 이제 MBB 있잖아요, MBB. MBB는 채권형이라 그랬죠. 이거는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채권 집합을 투자자들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주는 일종의 차용 증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세요? 요거 이 2차 금융기관이 이 저당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얘네들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것처럼 그래요. 맞잖아요. 얘네들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것처럼 2차 금융기관은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집은 누구 거예요? 집은 누구 거예요? 차입자 거죠. 은행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는 여기가 누구 거예요? 2차 금융기관 거라고요. 돈을 빌리는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집을 1억짜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1억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잖아요. 그럼 여기에 채권 집합 총액이 1000억이면 1000억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빌릴 수 없죠. 그러면 MBB 발행액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MBB 발행액이란 말이 그게 바로 빌린 돈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MBB 발행액이 증서를 준 거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빌렸습니다. 그 소리니까 MBB 발행액이 빌린 돈이죠. 그러면 채권 집합 총액이 뭐겠어요? 담보로 제공한 크기죠. 그럼 MBB 발행액하고 채권 집합 총액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 차액을 뭐라 그랬어요? 그걸 초과 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초과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과 담보가 있단 말이에요. 초과 담보가. 맞나요? 그러면서 이 채권 집합은 누구 거예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발행자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원리금을 받을 권리도 누구한테 있고요. 다 발행자한테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모든 위험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부담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채권 채무 관계에는 MBB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채권 채무는 이 채권이라면 이 채권 채무. 여기서는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는 거를 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콜 하는 거는 발행자가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계를 일찍 종료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MBB의 경우에는 따로 만기와 이자율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와는 관계없이 꼬박꼬박 갚아야 되죠. 그러면 얘가 일찍 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죠. 콜을 할 수 없는 거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한다 그래요? 방어를 한다고요.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콜 방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쪽이에요. 이건 주로 앞쪽을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MPTS는 이걸 팔아버리는 거죠. 매각이에요, 매각. 대신 이제 덩치가 너무 크니까 공동으로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공유. 투자자들이 채권 집합을 공유해요. 그럼 채권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넘어왔으면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런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으니 이 채권은 얘네들이 갖는 거니까 얘네들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넘기면 넘기는 대로 패스해서 다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패스스루 PT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돈이 안 넘어오면 안 넘겨주는 거죠. 그 위험을 다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PTS는 지분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지분증권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다 부채증권이에요. 왜 지분증권이 아닐까요? 부채증권은 뭐 받는다 그랬어요? 이자 받는다 그랬잖아요. MBB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정해진 이자 주잖아요. MPTS도 결국은 뭐를 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넘기면 벌써 눈 감고 계십니다. 원리금을 넘기면 원리금을 받는 거죠. 누가? 투자자들이. 이쪽에서 늘 원리금을 넘길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해서 실적을 내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금이자를 넘기는 거 아니에요? 원금이자를 넘기는데 다만 투자자들 중에는 이 MPTS 증권을 많이 산 사람이 있고 MPTS 증권을 적게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 집합에 대해서 권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권리가 적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하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집을 파는데 여러분들이 제 집을 공동으로 샀어요. 제 집을 공동으로 샀기 때문에 누구는 뭐 10분의 1 권리를 갖고 있고 누구는 5분의 1 권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 집에 대해서 10분의 1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0분의 1을 잘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맞잖아요. 콘도미니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콘도미니엄이 콘도가 그거는 시분할이잖아요. 개념이 콘도는 시분할, 시간 분할이라고요. 시간 분할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콘도미니엄 분양받으면 내가 그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그거를 1년에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미리 예약하면 내가 못하고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뭔지 아시겠죠? 이 채권 집합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발행된 증권의 10분의 1을 내가 MPTS를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원리금이 넘어오는 거를 10분의 1 받는 거고 5분의 1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넘어오는 원리금을 5분의 1 받는 거고 그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분이라 할지라도 뭐를 받는 거예요? 원금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원금이자를 받는 거니까 무슨 증권? 부채증권이라고 해요. 지분증권이 아니고 다. 됐어요? 지분형이라는 말에서 속으면 안 된다고요. 다 부채증권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모두 다 누구한테 넘겨주고 투자한테 넘겨주고 초과담보 없고 왜? 발행액하고 채권집합 총액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콜 방어 안 되고 오라면 가야죠. 이쪽에서 일찍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돈이 한꺼번에 왔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것은 MPTS고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MBB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이 MPTB CMO죠. 이거는 혼합형.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요. 이 발행자가 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채권 형식이라는 얘기예요. 채권. 그러니까 저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CMO 구조로 많이 발행됐다 그랬죠. 여러 개의 트렌치로 되어 있다 그랬고요. 만기가 길수록
위험도가 높고 수익률도 높고요. 짧을수록 위험도 낮고 수익률도 낮고요. 대신 이제 안전하죠, 또.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더 높다 그래요. 선순위 증권, 후순위 증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 물권에서, 이건 채권이잖아요. 물권에서 1저당, 2저당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1저당이 충분히 가져가고 난 후에 2저당권자가 권리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충분히 가져가고 난 후라야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원리금이 지불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트렌치를 하고, 맨 끝에 거를 Z 트렌치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증권이었어요. 이거 외에 이제 ABS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ABS의 하나가 MBS죠. MBS, CMBS, SLBS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이원화가 돼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거를 담당하는 건 MBS를 주로 하는 거고,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SPC, 한주금. 이거는 이제 MBS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ABS는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됐나요? 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금 조달 방법.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그리고 리츠 이렇게 있죠. 자, 그 앞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먼저 좀 보시면은 1번 문제요. 부동산 자금의 동원 방법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비해 사업성 검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서 커져요, 작아져요?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하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부외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법적으로는 자기가 대출받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받는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외 금융,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 비소구 금융이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비소구 금융인데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죠. 이거는 사업이 도산되더라도 사업주가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한적 소구가 하는데, 이런 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고리의 수익, 이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준다. 줄어든다.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 이 말은 시장 실패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자금이 대출이 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차입자가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을 하도록 하는 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물적 담보가 있는 대출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금융기관에서도. 왜냐하면 어차피 뭐 사고 나면은 담보물 처분해서 경매 넘겨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경매 처분해서 자금을 회수한다는 건 결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담보물이 있으니까 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주가 이 돈을 가지고 강원랜드로 가도 관계없다 그랬죠. 맞잖아요. 강원랜드로 가도 알 바가 없잖아요. 그냥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처음에 대출할 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사업성 검토를 그렇게 크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대출을 해줘요? 처음부터 사업성 검토를 해주죠. 사업성 검토를 하죠. 프로젝트를 검토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에스크로 계정도 있죠. 그러면은 제가 뭘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어요. 자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게 양쪽 입장 모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회사, 독립된 이제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프로젝트 회사를 독립시켜 놓으면은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 있고 이쪽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혹시라도 프로젝트가 도산이 될 때 사업주하고 이게 섞여 있어 버리면 프로젝트 도산이 사업주 도산으로 연결돼 버려요. 예, 근데 독립돼 있으면 얘는 도산돼도 얘는 영향받지 않게 할 수 있죠.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반대로 사업주가 다른 일을 하다 도산할 수 있잖아요. 사업주가 다른 일을 하다 도산될 때 섞여 있어 버리면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분리시켜 놓으면은 사업주는 도산이 돼도 이거는 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고요, 지금. 비대칭성 문제가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서는 작아지고요.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되고 공공시설의 민간 자본 도입과도 관련이 돼요. BOT, BTO 이런 사업들이 있죠. 들어봤죠, 그거? BTO, BOT, BLT, BTL 이런 사업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부분이에요. 다음에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하여 주택 건설 자금의 동원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 선분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분양에서는 계약금 들어오면 계약금으로 올리고 중도금 들어오면 중도금으로 올리고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안 올립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돈으로 올리죠. 근데 후분양 하려면은 다 짓고 분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 짓는 그 돈을 어디서 감당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을 받아서 분양하면 분양 수익금 들어오는 걸로 나중에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츠는 주식을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이다. 맞죠?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리츠 주식을 사는 것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5번 부동산 투자 금전 신탁은, 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말이 길다고 맨 끝에부터 천천히 읽으세요. 맨 끝에부터. 우리나라 단어는 맨 끝에 있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맨 끝에 있는 단어가. 여러분, 돌다리 하면 돌이 더 중요해요? 다리가 더 중요해요? 돌다리가. 다리죠, 다리. 다리예요, 다리. 근데 뭘로 만든 다리? 돌로 만든 다리. 나무 다리. 뭐 이렇게. 다리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얘를 몸체자를 써서 체언이라 그러잖아요. 체언, 몸. 그 다음에 요를 꾸민말이라고 해요. 꾸민말. 데코레이션. 꾸민 것 뿐이지 본체는 얘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개발 신탁 하면은 신탁이에요, 개발이에요? 신탁이죠. 신탁 개발하면은 개발이에요, 개발. 맞죠? 관리 신탁하면 신탁이에요, 신탁. 뭘 해달라고 신탁하는 거예요? 관리해 주세요 하고 신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탁 관리는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인데 일종의 위탁 관리, 신탁 관리는 일종의 위탁 관리입니다.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할 때 그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부동산 관리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부동산 신탁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부동산 신탁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부동산 개발 단원에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원래 부동산 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험 범위에서 빠진 거예요. 옛날에는 부동산 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시험 범위에서 빠진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지금 뭘 신탁하라고 돼 있어요? 맨 끝에 신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금전 신탁. 신탁이죠, 신탁. 뭐를 신탁해요? 금전을 신탁하죠. 돈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뭐 해달라고? 부동산에 투자해달라고 금전을 신탁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맡긴다. 됐죠?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인 점은 리츠와 동일하다. 맞죠? 리츠도 우리가 리츠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리츠 주식을 사는 거는 그 돈이 결국 부동산 회사로 가서 그 돈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인 것은 동일하나 리츠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 금융신탁은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됐고요. 나머지 2번 문제는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3번 문제는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들은 것은, 시행사가 누구고 시공사는 누구예요? 사업을 할 때 시행사가 주체예요, 시공사가 주체예요? 시행사가 주체죠. 시공사는 그 업무만 해주는, 그 건축하고 요 업무만 해주는데요. 물론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건설사에서 시행을 하면은 시공을 딴 데 안 맡기면 되죠. 지 회사가 그냥 건설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자,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부동산 개발 사업지가 그 땅 아니에요, 땅. 지금 개발하는 그 땅. 그게 개발 사업지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신탁에다 신탁하게 하고, 신탁하면 뭘 줘요? 신탁 증서를 주죠. 이 증서에다가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이러지 말고 처음서부터 이 개발 사업지에다 다 담보를 설정하면 되지. 이 복잡한 게 이렇게 해요. 그냥 처음서부터 여기 담보 설정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왜 안 할까요? 여기 담보를. 여기 담보를 설정하면은 토지에 제한 물권이 설정되죠. 이 제한 물권이 설정되면 나중에 이제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건물을 올리면 이게 구분 소유해서 분양이 안 돼요. 이 밑에 토지에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구분 소유해서 이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지권을 나눠서 구분 소유해서 분양이 안 돼요. 이 제한 물권 설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신탁을 하는 거죠. 신탁을 하면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편이 거지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분양이 가능해지는 거죠. 분양이 되면서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증서의 질권을 설정하니까 권리는 확보할 수 있고.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그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이익은 나중에 인출돼야 되죠. 그게 혹시 이제 개발 사업 하다가 분양 수익금이 들어올지라도 그 분양 수익금은 어디에 제일 먼저 써야 돼요? 공사비에 제일 먼저 써야죠. 지금 아직 공사가 다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써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사가 다 완료됐으면 그러면 이제 원리금 상환해야지. 이제 빚 갚아야지. 이제 빚을. 그러고도 남는 거를 수익으로 가져가야죠. 그러고 남는 걸.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자, 요거는 이제 위험을 나누기 위한 거죠. 참여하는 시공사한테 야, 너 그거 좀 보증 좀 서면 좀 일거리 주고 안 그러면 일거리 안 준다. 이렇게 참여하는 시공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보증을 하면은 일감 주고 시공사한테도 좀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 맞죠? 에스크로우 계정 운영해야 이제 입출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다음에 이제 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5번, 6번, 7번은 좀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이거는 시간 될 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8번도 마찬가지죠. 8번도 8번 정도는 받아두십시오. 이건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받으시고요. 9번부터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이거는 중요하죠. 리츠는 한 10분의 8 정도 돼요. 근데 앞에 중요도가 낮다고 한 그 5, 6, 7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출제된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자, 이 한 10가지 항목 정도 돼요. 제가 이렇게 정리된 게 요약집에도 있지만 10가지 정도 항목의 앞쪽이 더 중요하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좀 출제 빈도가 드문드문돼요. 앞쪽을 더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종류가 있어요. 종류. 종류에는 실체형이 있고 명목형이 있죠.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죠. 5인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이 있고 그리고 지점도 설치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되죠. 실체형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상근 임직원. 그다음에 설립할 때 인가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립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은 잘 틀리고요. 발기 설립이에요? 아니에요? 이러면 또 맞죠 또. 발기 설립이라는 게 인가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장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인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설립할 때 곧 자본금이 있어야 되죠. 실체형은, 명목형은, 그리고 영업인가는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영업인가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해야 돼요. 그럼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뭐를 마련해야 돼요? 최저 자본금 마련해야 되죠. 최저 자본금은 70억, 50억. 됐습니까? 얼마 이내요? 6개월 이내.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 그래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그다음에 세 번째 공모. 이 공모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시험에는 공모 이렇게 안 나오고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요. 일반의 청약이죠.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이내 몇 퍼센트 이상? 2년 이내 30% 이상이죠. 이건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몇 프로 이상? 30% 이상.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보유 한도가 있죠. 주식 보유 한도는 몇 프로 제한 없음. 50% 제한 없음.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다섯 번째, 처분 제한이에요. 처분 제한. 이거는 5년의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기간이죠. 대령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고요? 대령에는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처분이 제한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는 예외예요. 구조조정한테는 예외죠. 자, 이 구조조정한테 예외인 게 여기도 있고요. 구조조정은 샀다 팔았다 돼요. 여기도 있죠. 여기 구조조정 예외죠. 사모 가능하죠. 사모 가능한 거는 구조조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모가 가능해요. 사모가 가능한 경우는 이제 뭔가를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사모가 가능하다.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은 사모가 가능해요. 그리고 대령이 정하는 주주의 경우, 예외에 대령이 정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를 해버리면 이미 뭐를 했다고 봐요? 일반의 청약에 제공했다고 봐요. 이미 30% 이상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따로 공모를 안 해도 돼요. 사모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현물 출자예요.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저 자본금도 갖춰야 되고 영업인가 또는 등록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현물 출자하고요. 다음에 70% 이상, 80% 이상, 이거 자산 구성이죠. 자산 구성은 70% 이상은 뭐라 해야 돼요? 부동산이라 해야 돼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됐나요? 근데 이것도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80% 규정 적용 없이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이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합병이에요. 합병은 같은 것끼리 흡수합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위탁은 위탁, 구조는 구조하고 흡수합병. A와 B가 합병하면은 A가 B 속에 들어가거나 B가 A 속에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배당이죠. 배당은 몇 프로 이상? 90% 이상. 90% 이상인데 내년 말까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50% 이상만 하면 되죠. 유예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이에요. 차입 및 사채 발행은 남의 돈 사용하는 거죠. 차입 및 사채 발행.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본의 몇 배?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이게 부채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200%가 보통 기업의 건전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10배까지 가능하죠. 됐나요? 이 10가지 중에서 대체로 좀 앞쪽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 2, 3, 4 뭐 이런 정도. 이게 보시면서 혹시 패턴 같은 거 발견하신 게 있어요? 패턴. 어떤 패턴이 있는데. 세 번째 30%. 다섯 번째 5년 범위네. 일곱 번째 70%. 아홉 번째 90%. 3579. 더군다나 여기 10에는 10배까지 있어요. 맞아요, 아니요. 3에 뭐가 있다고요? 뭐예요? 공모는 30% 이상, 2년은 범위내. 맞아요? 다섯 번째 뭐예요? 처분 제한, 5년의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기간 처분 제한. 대령에는 1년 돼 있고, 물론 여기도 50 있긴 한데, 주식 보유 한도. 70%. 70% 이상 부동산,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90% 이상 배당. 됐나요? 10원 차입 및 사채 발행, 남의 돈 쓰는 거. 2배, 10배. 원칙적으로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주주총회 특별 결의했으면 10배.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 풀이는 좀 쉬고하겠습니다.